그러면 어떤 경쟁력 확보하자. 이게 지금 트렌드거든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지금 거꾸로 그 과목에 대한 성취 수준을 교사가 기준에 따라서 그걸 통과하기만 하면 되는 네네네.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장관이 계속 그걸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근데 아무런 설명 없이 지난 10월 10일 날 발표됐던 대입 시안에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5등급으로 병기한다 그랬거든요. 현장에서의 반응은 아니 상대평가하면 상대평가고 절대평가하면 절대평가인데 두 가지 평가 방식을 병기해서 취하면은 어떻게 잠시 되느냐?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상대평가밖에 안 되는 거다. 절대평가 의미가 사라져.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5등급 절대평가를 하려고 했던 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완전히 무식해버리니까 학생들이 소인수 과목에 선택 과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많이 몰려있는 과목, 상대평가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왜 그러면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게 이제 장관이 하겠다는데 왜 안 되는 거죠? 그 장관이 얘기해서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추측인데 이제 이런 거죠. 담당 그 국장의 발언은 이를테면은 이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강약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상대평가를 하는 나라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상대평가를 고집해야 되냐 그러니까 공정, 신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어떻게 해서 대학 입학생을 뽑느냐. 충분히 이것은 제도적으로 준비해왔고 교사들의 평가 역량과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걸 또 교육부가 그렇게 공헌을 해가지고 5, 6년 동안 준비시켜놓고는 마지막에 입시 제도안을 그런 식으로 돌려버리면 그거는 신뢰 위반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떻든 어물쩍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입시 제도라고 하는 게 교육 현장을 이렇게 유도하고 교육의 방향을 이렇게 시사하는 중요한 지침인데 그 부분에서 여전히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과거 배경으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이 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 안에서도 갑론을박이고요. 현장 교사들도 지금 한 80% 이상 정도가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제대로 되는 데가 없어가지고. 네. 이게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계속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소수점 이하 인원이 이제 발생하는 과목, 그러니까 조그만 수강 과목은 안 듣게 될 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도 정원이 한 학년에 300명, 400명인 곳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 이런 거랑 완전히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그 클래스 이 선택 과목 내가 진로 적성에 맞는 뭐 예를 들어서 방송에 관련된 그 수업이 있다. 거기에 5명 듣더라도 그런 거 어떤 개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진로 적성을 키워주겠다. 이게 고교학점제인데 이렇게 하면 그런 과목 가면 절대적으로 1등급 나올 수가 없는 구조로 가면 안 가죠. 약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대소 IC 방면 12시 방향 두 번째 출구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불신에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 두 번째 출구입니다. 로 갔다가 뭐 발표하다가 굉장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그에 대한 어떤 교사에 대한 신뢰, 학교에 대한 신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상대평가를 줄 세우자. 이 논리가 그냥 옛날 방식 지금도 그때 있는데 이걸 교육부가 좀 더 선도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노력해서 개선하고 신뢰성을 확보해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교사들도 자신 있게 지금 준비해 왔는데 그번에 그냥 비워보고 되니까 현장을 제가 보기엔 강퇴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더 네, 뉴스공장 단독입니다. 제가 이제 뉴스버스, 뉴스타파, 뉴스공장 고생 여러분 이분들을 사랑하는데 뉴스공장 단독. 저희가 이제 우리 공장장이 가장 분노한 이슈 중에 하나가 잔고 조작. 약 600m 앞에서 덕산, 진천 방면 좌회전입니다. 조작. 예. 그다음에 도로 조작이 걸렸는데 최근에 예배 조작하다 걸렸죠. 예배 조작. 예. 그리고 이제 최근 또 국토 조작을 하고. 근데 사실은 온조가 잔고 조작이잖아요. 349억의 잔고를 조작했는데 그때 최은수, 김건희가 다 가담했거든요. 최은수는 일부만 기소하고 약 300m 앞에서 덕산, 진천 방면 좌회전입니다. 경찰청에 고발했잖아요. 그게 보고를 했잖아요. 한 달 전쯤에. 근데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해라고 우리는 했는데 아주 재밌는 게 잠시 후 다음 좌회전입니다. 주 고발 조사를 받으러 하는데 고발 조사를 받으러 연락 오시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경찰청에서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용산서로 배정해서 반대가 용산에 있잖아요. 진실도 용산에 계시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다음 주 고발에 들어간다. 참고로. 아까 단독. 네.
특별하게 없죠. 고발해 주사. 경찰이 피의자로 생각하는 것 같다. 주요 권력 사건에서는 다음 안내까지 자체도 언론에 계속 보면 직진입니다. 자료가 많이 나오고 거기에 필름 용산 경찰서의 사건을 배정을 봤을 때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가져오고 있다. 이승영 호수자 IQ가 없나 본데. 예, 뭐큰 난도는 아니고요. 예, 이게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예, 민주당 이걸 너무 시간을 끌었어. 이거 가지고. 장구정 씨 30초 이야기 안 했어요. 이제 1분밖에 안 예, 남았으니까. 나오니까. 자 화면을 보여주실래요? 민주당 허영원하고 박상희 의원이 밝혀낸 건데요. 박상희 의원이 용역사 간부한테 물어보니까 몇 번 갔냐? 이제 본타 용역사 말하는 거죠. 예, 한 번 가고 변경했다는 게 밝혀집니다. 4월 6일 한 번 갔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4월 20일 날 또 한 번 갔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4월 10일 전후에서 종점 변경을 나왔을 때는 한 번 갔다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다음이 사진 보여주시죠. 근데 허영 의원이 밝혀낸 거 보니까 첫 번째 문서가 4월 4일 날 국토부 그동안 이거 이 문서도 숨겼던 겁니다. 4월 4일 날 첫 번째 문서가 요게 업체가 됐는데 인수위가 명의를 펼칠 때입니다. 그때 보니까 이미 4월 4일 날 종점 변경 검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가기 전에. 예, 가지도 않고 약 600m 앞 그래서 신호 예전에 위반 제가 및 시속 70km 계속 구간입니다. 11만을 보시면 나이를 줬잖아요. 중계했는데 알고 봤더니 5일 만. 5일 만에 종점 변경 검토가 들어가는 문서가 있었고 그걸 그래서 보면 삭제실 받고 이 문서인데 숨긴 겁니다. 거기 걸렸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5일 만에 현장에 가보지 않고 조정하는 고소를 했다. 예, 그래서 종점 변경 검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업체가 시작한 게 아니라 저거 지시한 거다. 인수위는 검토에서 특히 인수위가 지시하지 않았나 하는 걸 저거 스스로 예. 이 인수로 강호가 아니니까 이 지시가 그럼 인수위 누가요? 인수위 기획본부장이 원희룡이었고요. 총괄 간사가 이철규라는 윤핵까지 찐핵까지였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추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저 파일 보면 4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4월 29일 용역 착수하거든요. 인수위 11일 만에 가장 힘쓸 때. 그때 이 안을 냅니다. 항공사진까지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처음 밝혀진 거예요, 형원이. 그러니까 아예 여기는 강상면으로 종점안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알려진 50일만이 아니라 종점 변경 검토는 5일 만에. 그리고 아예 강상면을 찌는 안은 12일 만에 나옵니다. 그것도 현장 한 번 가보고 현재 한 번 가고. 자원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허영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밝혀냈다. 박수 보내줘야 됩니다. 다음 주에 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약 600m 앞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자, 국민에서 김포, 서울 필, 강론 저하고 기호도 설치한다고 발휘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하면 또 방문의 복덕방이라고 있습니다. 복덕방초에 이광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여러 생각이 떠오르시다 전문가로서 이게 국정 만들었는데 이런 이슈가 정치적으로 문제를 사실관계를 정확히 그 영향에 대해서 정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런 생각에 훨씬 문제가 성공한다라고 정책이 주장했는데 저희가 아침에 서울 가는 지하철 서울에 내리고 서울 가는 지하철이니까 서울에서 많이 내리겠죠. 맞습니다. 그게 김포공항역이 중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많이 탑니다. 그게 게다가 80 약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순간 펑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김포 시민 전체에 그러니까 거기 탄 사람을 전체라고 거기 내린 사람을 서울 통자로 봐서 85%가 85%가 서울 통자다. 이건 완전 엉터리죠. 그래서 이게 공간의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걸
직접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80% 90% 100%를 느껴요. 그분들은 또 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근이 그 지점을 사실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른 지역은 더 많다. 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서울 통근자들이 훨씬 더 높아요,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지도 광명시, 띄워주십시오. 안양시가요. 아니요, 이 지도 말고요. 예, 예. 그 이것만 보면 색깔이 지도요. 지도 보여주시면 색깔이 진할수록 제가 색깔이 진할수록 서울의 동근 자수가 더 많은 지역을 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는 다른 지역이 훨씬 더 서울의 통근 자수가 훨씬 많다. 고향이 1등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럼 고양시, 그러니까요, 고양시는 부천시는 어때요? 부천시는, 성남시는 어때요? 성남시는요. 그리고 또 의정부시. 의정부시는요. 남양주시 다 그게- 서울에 붙어 있는데.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포시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그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방 분권이나 국토 균형 발전 관점에서 이 전체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만 똑대가지고 그러니까 총선 전략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실 김포시 입장에서 저희가 시민 입장에서 한번 네.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김포 시민들은 우리 지역 좋은 것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두 가지가 김포시 서울로 편입되면 좋아진다는 얘기가 기자되고 첫 번째 부동산 그렇습니다.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다음에 인프라가 좋아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약 직구하기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저희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 이게 서울이어서 서울이 다 오르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이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네. 서울이 인프라나 재건축이나 교육이 좋기 때문에 오른 거죠. 강남이어서 오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동탄이어서 오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부동산이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마치 지금 한국의 부동산 투자자들을 너무 업신여긴 거예요. 아니 김포구가 네. 송파 옆으로 이사하면 모르겠어요. 땅이 이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거, 그럼 누군가 그걸 사줘야 되는데 그 그렇죠. 사주는 사람들을 너무 바보죠. 낮게 보고 바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부동산의 트렌드는 뭐냐면 심지어 동도 그렇고 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요. 판교 사는 분들이 성남시 산다고 안 해요. 저 판교 살아요. 저 분당 살아요. 그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저 강남 살아요 안 하고요. 나 압구정 살아요. 나 반포 살아요. 이제는 저 부동산을 볼 때 세분화 되고 있고. 김포가 얼마나 넓은데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서울로 바꾼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집을 누군가 또 사주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프라가 이제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로 편입돼서 집중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되면 그러면 김포의 부동산도 좋아지고 지역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 인프라 같은 게 세금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제 말 이 말이에요. 세수. 예. 이게 그 지자체로 있다가 이 김포시로 있다가 서울시 김포구가 되잖아요. 세수가 확 줄어요. 그러니까 왜 주냐면 자치시에 있다가 시의 구로 들어가면 일단 그렇죠. 지방 교부분이 줄어들거든요. 당연히 줄어요. 근데 최근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최근에 김포시장이 지방 교부분 많이 받았다고 자랑을 엄청 했어요. 저거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저게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네. 다음 장 보여주시면 서울 구하고 인구가 비슷한 지역이 관악. 근데 관악구의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게 관악구청에서 하는 세입과 세출 금액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김포시의 2022년도 세입과 세출인데요. 세입은 거의 7천억, 8천억이 차이 납니다. 지방 교부금이 없어지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출도 줄어요. 거의 7천억이 갑니다.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포시에 쓸 수 있는 돈이 서울시에 편입되면 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줄죠. 네. 당연히. 왜냐면 지방 교부금만 주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받는 세수가 있잖아요. 같이 보면은 그러니까 재산세도 주민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고. 근데 이 구가 되면 서울시가 그걸 받는 거죠. 직접 받는 거는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프라를 투자하냐면 그렇게 서울시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줘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지역이 소외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근본적으로 네. 더 근본적으로 이거 이제 이 말을 듣고 김포 시민들 중에 적어도 우리 집은 이 위치상 부동산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네네. 굉장히 서울에 인접해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조건상 그런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일부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 시민들은 싫어합니다. 서울이 확장될 걸 서울 시민들은 싫어해요. 거기 플러스보다 여기 마이너스가 더 커요. 득표 전략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전략이 이게. 그러니까 사실 모든 재화의 가장 중요한 가치 상승 요인은 희소성이거든요. 당연히. 네,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뭐냐면 인프라 관련돼서는 대도시권의 그 인프라는요 중앙정부로부터 70%를 지원받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렇게 지자체 안에서 서울시 안에서 뭔가 인프라를 깔면 그 금액이 70%에서 40%로 아니 40%에서 60%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광역시 그러니까 도시권에 연결하는 인프라가 훨씬 더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크다. 그러니까 지자체 시장으로 있다가 왜 서울구청장이 되려고 해요? 지자체 시장인 곳이 보니까 서울구청장이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왜 이러고? 훨씬 준비가 넘은 예산을 개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구청장이 왜 되려고 해요?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총선 때만 반짝하다가 없어질 생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범위를 좀 확장시켜서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메가시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메가시티는 사실 그 도시의 형성에서 뭐랄까 인위적으로 발생한 걸 지칭하는 게 아니고 자연 발생적인 그냥 메가시티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그 맨체스터 가지고 프로젝트가 있었죠. 메가시티 프로젝트. 한 30년 걸렸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것처럼 사실은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뭐 1000만이다, 2000만이다, 그래서 메가시티다 이런 규정인데,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그게 뭐냐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유리한 잠시 후 조건이라면 사망사고 범위를 다발 지역입니다. 당연히 넓혀야죠. 그래서 그레이트 서울, 그러니까요. 그레이트 서울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왜 김포시만 있냐?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의정부시, 남양시, 광주, 광명시, 안양시 다 같이 보자.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인프라 차원에서 그렇고 전체를 통합하는 국토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의 차원에서 그랜드 플랜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무슨 김포를 달라고 서울에 눈에 만나가지고 이게 총선 전략을 두고 나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그것도 여당이 경제적 실직 차원보다도 뭐 사실관계 차원보다도 이제 원래 김포시를 하면 다른 데들도 김포시처럼 해줄게 이런 생각인 것 제 같아요. 생각에 김포 던져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뭐 우리도 던지고 나갈 던져가지고 회장보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수치잖아요. 지하철 아침에 남자해가지고 서울 지하철인데 용차 내린 사람이 서울에 내린 사람이 80%니까 80%가 서울 출퇴근 한다. 연구 보고서 하나 도대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부야당이 굉장히 기분을 받는 투표법 거예요. 득표 전략이잖아. 근데 이게 감정을 자극하죠. 일부. 약 600m 앞 만층교 사거리에서 양지 죽산 방면 우회전입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투자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커질 거야. 서울 사람들은 싫어해요. 서울에서 표를 잃어요. 약 300m 앞 만층교 사거리에서 양지 죽산 방면 당연히 우회전입니다. 딴 데도 싫어하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그런데 김포까지 들어오는 거야? 이 일대 사는 서울 시민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다 같이 가자 그러고 다 같이. 이거 추진하다 저 흐지부지 될 거라고 보는 게 김포 들어오면 이 김포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 일대 서울 시민들이 원래 국민의힘 투표하려고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 마이너스 효과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도 안 해봤나 봐. 더 크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하자. 하자. 다 같이 하자. 다 같이 이 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도 좀 뭐 도시의 그런 그레이터 시티라는 차원에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이 이렇게 나온 김에 다 해버리자. 네, 다 그래서 같이.
그레이트 플랜을 한 몇 년 짜보자. 그렇습니다. 맨체스터 30년 걸렸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전국이 서울이 되고 도시구가 되는 거예요. 전 아싸리 그러면 전국이 그냥 강남으로 하면 전국이 강남. 다 강남. 강남부터 압구정, 그러니까 다 압구정. 압구정동, 압구정 1동, 2동, 3동, 4동, 4동. 약 600m 앞 실현 삼거리에서 용인, 진천 방면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그러면 전국이 다 압구정처럼 아파트가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모두가 부동산 부자가 되겠네. 좋습니다. 행복하겠다. 네, 좋습니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죠 이게 네. 사실상. 약 300m 앞 실현 삼거리에서 용인, 진천 방면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그럼 저희를 스타하고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얘기 계속 주장하면 계속 잠시 후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다녀와 보겠습니다.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방세 복덕방 대표. 이거 유료 아직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거 싸게 유료 빨리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약 300m 앞 실원 교차로에서 용인, 죽산 방면 우회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안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은 부릉부릉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저희 경제 소식 알아보기 전에 먼저 1미터 설문.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생과 관련한 회의에서 시민들 만난 자리에서 탄핵을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96%가 될까봐 라고 하셨고 4%가 안 될 거니까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뭐 해달라고 라는 이 다음 안내까지 두 가지 계속 답변도 직진입니다. 있었습니다. 저희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기준금리가 발표됐습니다. 뭐 네. 예상한 대로 동결이 됐죠? 몇 퍼센트로 동결이 된 건가요? 상당 5.5%로 동결인데요. 9월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동결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2%를 지속하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99.99%로 동결을 예상했었고요. 근데 문제는 올 12월에 이어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최소 6월 정도까지 하락하는 동결 아니냐라는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동안 어떻게 된다고 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사실 그 차례 소득 상승하다가요. 9월에 잠깐 열렸다가 10월 측정하다가 10월 네, 연준의 금리 동결의 계획을 괜찮아요. 이제 경제 상황을 하나입니다. 이 기존에는 강하다고 설정 13으로 19금리가 빠졌고요. 2년 물자리도 4.93으로 10월 10일 이후에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예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해서 간다라는 얘기만 것 같고요. 문제는 잠시 후 야생동물 출몰 주의 구간입니다. 장기 이 기준 자체가 그래서 낙관을 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카카오 이야기를 오늘 바람장은 없어요. 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주식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
시세 조정 의혹도 있었고,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갑질 논란도 있었고, 여기에다가 주식회계 의혹까지 있어졌습니다.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국민연금이 본격적인 잠시 후 상습 결기 구간입니다. 이게 사실은 연속적인 부분인데 끝까지 간다는 건 말씀드리고 이어서 보면 이제 금리장님께서 국민연금이 이제 SM 시세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모빌리티의 갑질이나 그거에 대해서 좀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칼을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하고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공시를 내면서 내가 그동안 단순히 투자로 들어오고 있을 건데 이제 그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 투자가 아니라 일반 투자로 배운다라는 공시를 했습니다. 일반 투자 이게 뭐가 예, 쉽게 말하면 세상 나와. 나 상품 좀 봐야겠어. 내가 너한테 정신을 제안한다. 이런 게 그런데 내가 그리고 시각으로 안 되겠다. 나오겠다. 그리고 수출이 직간회라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네네.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하는지 간략하게. 간략하게요. 이제 13개월만 수준의 증가세가 노동자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약 600m 앞 축산 교차로에서 평택, 안성, 충주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우측 두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 좋아진 거 아니다. 악폭이 잠시 약 300m 앞 축산 교차로에서 평택, 안성, 충주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우측 두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 기저 효과 때문에 잠시 후 오른쪽 너무 방향입니다. 낮았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약 300m 앞 축산 교차로에서 평택, 안성 방면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네, 여전히 좌회전입니다. 사먹지 말자. 지금까지 박시동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안녕. 안녕. is nothing. 감정 is nothing. 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이원주 의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